안녕하세요. 60평 집에서 2평짜리 고시원까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60대 여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제가 눈만 뜨면 한 혼잣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 멀리 불 켜진 아파트들을 보면서 발등을 찍고 싶은 마음이었죠. 내가 15억을 현금으로 주고 왜 그런 집을 줬을까? 참 미련했다. 내가 왜 이 사연을 제가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쓰기로 했는지 아세요? 제 평생 신조, 받은 만큼 베풀고 살자였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등을 돌리더라고요. 비참한 최후를 어떻게 갚아주고 왔는지 그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이었어요. 23세 서울로 상경해서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죠.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공사 현장에서였어요. 그때 남편은 막노동부터 시작한 현장 소장이었죠. 김영,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숫자가 영 헷갈려서 봐도 모르겠네. 첫 만남부터 남편은 솔직했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죠. 새벽 5시에 현장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영순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가진 건 없지만 평생 열심히 살 자신은 있어요. 프로포즈도 참 그 사람답게 투박했네요. 하지만 전 그 진심이 좋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저는 집에서 격리 일을 도우면서요. 처음엔 단독주택 한두 채 짓는 것부터 작게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잘하면 나도 언젠가 큰 건설회사 사장 되겠는데?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처럼 정직하게 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신기하게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저 회사는 부실 공사는 안 한다. 약속 잘 지킨다. 하면서요. 그렇게 10년, 20년, 어느새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 건설회사가 됐답니다. 그렇게 잘 되고 난 후에도 남편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여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거 기억하지?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야. 그래서 시작한 게 고아원 후원이었고 장학사업이었어요.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데 남편은 돈을 아끼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배울 기회가 사라지면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회사 막내 직원이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봤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얼마나 필요한가? 다음날 남편은 그 직원 통장에 3천만 원을 말없이 넣어줬어요. 수술하고 나면 회복하는데도 돈 들어. 나머진 생활비로 써.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면 그때 갚아. 그런 데서 돈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예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여보, 아버님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시고 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너무 큰 돈이 어차피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 사업할 때 장인어른이 논 팔아서 도와주신 거 잊었어? 남편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어요. 비용만 1억이 넘게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 덕분에 아버지는 5년을 더 사셨답니다. 친정아버진 돌아가시기 전에도 남편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진짜 내 아들이야. 고맙네. 덕분에 세상 구경 많이 하다가 가.
이런 남편을 빼닮은 아들 재민이는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선볼 때마다 혼담이 들어왔죠. 그러다 28살 되던 해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명문대 약대를 나와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아유, 목소리부터 얼마나 고운지 자태도 품이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선했어요. 어머님, 제가 재민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정말 딸처럼 잘 모시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같은 분이 계셨으면 했거든요. 딸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인사로 한 말이라고 해도 그게 참 얼마나 예쁜 말이던지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도 정말 완벽한 며느리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 치아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성한 데가 없어. 다음날 며느리가 대학병원 치과 예약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것도 VIP 진료실로요. 아이, 수연아, 이건 너무 비싼데? 어머님, 뭐가 비싸요? 어머니한테 쓰는 건데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죠. 5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며느리가 모두 냈어요. 카드 긁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있던 제 생일엔 더 큰 감동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깜짝 파티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에 제 지인 63명을 모두 초대한 거예요. 언제 연락처를 다 알아냈는지 멀리서 살던 고향 친구들까지 버스까지 대절해서 서울로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날 며느리가 읽어준 편지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일본 온천 여행을 간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그럼 첫 해외여행 저하고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괜히 돈도 많이 들고 늙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 너만 피곤해. 어머님, 제가 얼마나 모시고 간다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3박 4일 일본 온천 여행. 며느린 제 팔짱을 끼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며느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비행기에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귀 먹먹하시면 이거 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엄마랑 딸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온천에서도 제 등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친딸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 아이가 내 딸로 온 거구나 싶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복 받았어. 딸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수연이가 딸 역할 해주잖아. 남편 말이 딱 맞았어요. 아들만 있으니 늘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혼 선물로 집 하나 사주면 어때? 애들 결혼할 때 제대로 해주자. 딸 가진 셈 치고 둘이 살 아파트 정도면 괜찮을까? 아파트? 10억은 넘을 텐데 어떻게 집을? 그러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걱정하는 절 보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어? 수연이 같은 며느리 자기 엄마한테도 이렇게 못할 거야. 매주 와서 당신하고 시간 보내고 우리하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친딸도 이렇게 못해.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같이 아파트를 보러 다니게 됐는데 그때도 며느린 한사코 사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너무 큰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미안해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죠. 수연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 보답하는 거야. 우리한테 딸이 없었는데 네가 그 빈자리를 다 채워줬잖아. 며느리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재산을 모은 게 누구 때문이겠어? 다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거지. 너도 이제 우리 딸이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보다 더 잘 모실게요. 입주하는 날 며느리는 저를 방 하나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게 뭐니? 어머님 방이에요. 어머님이 언제든 오셔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방엔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이 놓여 있었고 침구류도 제가 평소 쓰던 것과 비슷한 걸로 준비해뒀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이제 여기도 어머님 집이에요. 자주 오셔서 손주도 봐주시고 같이 살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며느리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 회사 야유회가 있던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운동화 끈을 바짝 묶고 들뜬 표정이었죠. 여보, 오늘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올게. 아이 꼴등하면 안 되는데 잘하려나. 제발 무리하지 말고 그러다 다치면 큰일 나.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보호자님 아내 되시죠? 빨리 오세요. 지금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등산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쓰러졌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주 잠시 의식이 돌아왔어요. 영순아 미안해. 먼저 가서 애들 부탁 미안해.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그렇게 남편은 떠나고 말았어요. 60살.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말이죠. 장례식장은 3일 내내 조문객으로 가득했어요. 3,000명이 넘게 왔다 갔죠.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느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부사장과 임원진들은 조문 왔다가 제 시선을 피하더니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상하다 싶었죠. 아이 부사장님, 우리 남편이 평소에 회사 일로 고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 뭔가 숨기는 눈빛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 격리부장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실은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격리부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보아하니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20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정황이 뚜렷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청천벽력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사장 일당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화살은 남편에게 돌아왔죠. 죽은 자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중견건설사 회장 200억 횡령 의혹. 이런 기사가 쏟아졌죠. 선한 얼굴 뒤 감춰진 비리. 같은 연일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기사 댓글은 더 끔찍했죠. 위선자, 그동안 기부한 것도 다 횡령한 돈이었을 거라는 등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이 평생 도왔던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거였어요. 평생 쌓아온 남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다간 억울해서 하늘에서 편히 못 있겠네. 당신 억울함 내가 꼭 풀어줄게. 어떻게든 이길 방법으로 제일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죠. 변호사님, 제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사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찾을 겁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와 명예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요.
그 사람 이름에 이렇게 먹칠할 순 없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수임료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데 몇 억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해주세요. 남편 명예만 회복된다면 전 재산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어서 변호사가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절대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아드님이나 며느님께는요. 네? 왜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큰일은 알아야죠.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경험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대편에서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명예회복이 무슨 소용이냐, 합의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회유합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에요. 게다가 며느님이 임신 중이시라면서요. 아이 생각하면 당장 합의금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게 되면 회장님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부사장 측에 훌륭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 동향까지 파악해서 접근할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혼자 진행하세요. 제 아들이라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변호사 조언을 따르기로 했죠. 생각해보니 이제 막 결혼해서 좋을 때고 며느리도 임신했고 이런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갈수록 아들에게 거짓말이 늘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어요. 부사장 측에서 증인들을 매수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싸우는 동안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죠. 가장 먼저 제주도 별장을 팔았어요. 남편과 은퇴 후 살려고 했던 집이었죠. 다음은 남편이 아끼던 골프 회원권이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들, 보석들도 모두 팔았어요. 하나하나가 남편과의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5개월이 지나자 변호사 비용과 각종 세금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다짐했던 것과 달리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돈이 없어 재판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어 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 집밖에 안 남았네. 이 집마저 팔면 정말 끝인데. 압구정 집,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의 명예냐 집이냐, 이미 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급매로 내주세요.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구석구석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었죠. 현관문에 붙어있는 남편 구두 자국, 약간 꺼진 거실 소파의 남편 자리, 그걸 보니 남편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 팔려고. 하지만 당신 명예는 꼭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연이요. 깜짝 놀랐죠? 아무 연락도 없이 왔으니까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죠.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설마 이 집 파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시세 좀 알아본 거야. 그때 거짓말이 서툴렀나 봐요. 순간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회사는 잘 정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거의 다 됐어. 걱정 마.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깜빡했네요. 병원에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며느리가 나간 뒤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던 며느리가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안 오더니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죠. 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은 문자로만 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엔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줬는데 올해는 어떨까 기대했죠. 아침부터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결국 제가 먼저 전화했죠. 애들하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참이었거든요. 수연아, 실은 오늘 뭐요? 아, 어머님 생신이셨네. 깜빡했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제 생일까지 깜빡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아이가 말이죠. 그럼 저녁이라도 볼 수 있을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게. 아, 오늘 병원 당직이라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달라진 게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뒤늦게 연락 온 아들이 저를 달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임신 초기라 예민해요. 입덧도 심하고 이해해 주세요. 임신해서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렸답니다. 집이 팔린 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죠. 사모님, 집 계약됐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앉아있는데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시골 친척들이 떠올랐어요. 고향에 사촌 언니가 있긴 했죠. 하지만 언니네도 형편이 어려운데 게다가 이 나이에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남편 일을 아무도 알아선 안 됐어요. 처음엔 인터넷으로 원룸을 검색했어요. 월세가 100 가까이 되니 그것도 부담스러웠죠. 소송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고시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가슴이 찢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신림동 고시원을 찾아갔죠.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니. 이사하는 날 35년간의 삶을 정리했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두 중고로 팔았죠. 남은 건 옷 몇 벌과 남편 사진뿐이었어요. 고시원에 들어온 첫날 밤,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소리, 위층의 발소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버텨야 했어요. 남편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는요. 아들에게는 잠시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둘러댔죠. 엄만 친구네 집에 잠깐 있을 거야. 집 인테리어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야. 친구 누구? 너 모르는 사람이야. 대학 동창인데 혼자 사는 친구거든. 그때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안 들리는 줄 알았겠지만 분명히 들렸죠. 어머니 온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무조건 안 된다고 해.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됐어요. 고시원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서 새벽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데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드는 것처럼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준 집인데 못 갈 이유도 없지. 칼바람이 부는 저녁, 신혼집을 찾아갔죠.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괜히 연락도 없이 와서 싫어하진 않을까. 저번에 며느리가 한 말도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이미 와버렸으니 잠깐 들렀다 나오자는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반가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나야 수연아, 문 좀 열어줄래?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놀라운 건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하게 절 부르던 엄마라는 호칭도 사라지고 차가운 어머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며느린 현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었죠. 어머니,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한데요. 아이, 잠깐이면 돼. 나 계속 이렇게 밖에 세워둘 셈이니? 어머니, 지금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제가 곧 나가야 해서. 갑자기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죠. 어머니, 앞으로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아니, 잠깐 들른 건데. 아니, 그러고 보니 너희 집에 온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순간 며느리가 제 말을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니, 무슨 잠깐이에요. 눌러 앉으려고 오셨으면서. 어머니,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뭘? 집수리 중이라고요? 인테리어 때문에 친구 집에 계신다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사실을 며느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머리가 하얘졌죠. 압구정집 팔았잖아요. 회사도 망했고요. 그것도 아버님이 횡령해서요. 아니야, 억울한 일 당한 거야 지금. 네 시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란 거 알잖니?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어느새 다른 사람 편에 선 것 같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 전까지 딸처럼 굴던 그 애가 맞나 싶었죠.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너 어떻게 우리가 사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손주 용돈이라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재미있이 승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너 어떻게 그래?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솔직히 가난한 시어머니는 짐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말없이 혼자 결정하신 일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며느리 입에서 제가 짐이라는 말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다 잊었니?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들. 그때 분명히 집 사줄 땐 잘 모신다면서. 그땐 달랐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당당한 그 표정.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눈빛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 어머니 지낼 데 없어요. 수연아, 나가시라고요. 이제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님 집 아니라고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죠.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계속 뒤돌아봤어요. 제가 15억 현금으로 사준 그 집. 이제는 며느리가 주인이 돼서 저를 내쫓는 상황이 돼버린 집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발했어요. 1층에 내려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평생 술 한 잔 못 마시던 제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어요. 가슴은 답답한데 도저히 그날 일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자꾸 떠오르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잊으면 좋을지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보, 수연이가 변했어. 우리 딸 같던 그 애가 우리가 알던 애가 아니었어.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 집을 사주고도 한 발자국 들어가지도 못하는 취급인가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난한 시어머니는 짐이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가족도 아닌 거구나.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며칠을 알아누웠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집을 살 때 작성했던 증여계약서. 그 서류는 분명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낡은 가방을 뒤졌어요. 여기 있다.
증여 계약서와 함께 당시 15억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서류를 아무리 봐도 이미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동네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 4시,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공동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김밥 하나 입에 물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루 14시간 뜨거운 기름이 튀고 무거운 솥을 나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 60대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아줌마, 그릇 깨먹었잖아. 정신 좀 차려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일했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뜨거운 물에 헐어서 쓰라렸죠. 어느 날은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것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발랐답니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들고 한숨이 나왔어요. 150 정도 되는 돈으로 고시원 월세 30만 원, 핸드폰 요금, 교통비, 식비까지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도 이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조금씩 보태야 했어요.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는. 저는 밤마다 고시원에서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들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채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너희 집에도 못 들어갈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까지 치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연이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하면서 임신까지.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난 힘들어 보이니? 네 눈엔 수연이밖에 안 보여? 아니, 엄만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아들은 아직도 제가 친구 집에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채민아,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니? 아니다, 됐어. 네 아내나 잘 챙겨라.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참, 아빠 회사 정리는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이 넘었잖아요. 복잡한 일이 좀 걸려 있어서 곧 정리될 거야.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변호사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었죠. 엄마, 근데 아빠 회사 정리하면 돈은 얼마나 남아요? 그건 왜? 아니, 그냥 수연이가 물어봐서. 애 낳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 결국 돈이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결국 돈만 바라보는구나. 재민아, 엄마한테 남는 건 없을 것 같아. 괜한 기대하지 마. 실망하는 목소리가 뚜렷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죠. 결국 아들의 관심도 오직 제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얼마 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치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죠. 혹시 김영순 여사님 맞으신가요? 저 김준호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김준호.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계속 그 이름을 반복해 불러봤죠. 김준호. 혹시 옛날에 저희 남편이 후원했던... 맞아요. 그 고아원에 있던 준호예요. 회장님 덕분에 법대 가서 지금 변호사 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썽쟁이 꼬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준호야, 정말 너니? 아휴, 그러고 보니 얼굴이 남아있네. 몰라볼 뻔했어. 네, 여사님. 근데 왜 이렇게 계세요? 비도 맞고. 준호가 우산을 씌워주며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죠. 훌륭하게 잘 큰 모습을 보면 남편도 정말 좋아했을 텐데 싶었어요. 회장님 돌아가신 거 뒤늦게 들었어요.
제가 해외 연수 중이라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네가 잘 됐다니 기쁘구나. 그 사람도 참 좋아했을 텐데. 그러다 준호가 제 손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그리고 화상 자국도... 아유, 이건... 지금 어디 사세요? 압구정 그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거든요. 준호야, 사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쓴 것부터 재산을 모두 잃고 고시원에 사는 것까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들었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지금 당장 사건서를 다 가져오세요.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회장님과 여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다른 변호사가... 그 변호사 해임하세요. 제가 무료로 할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순간 준호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회장님 명예에 제가 꼭 되찾아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이후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준호가 사건을 맡은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 박 회장이었죠. 김 변호사님께 다 들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준호가 남편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 주 일요일 한 호텔 룸에 남편 친구들이 10명 넘게 모였어요. 최 사장, 정 부장, 윤 회장 모두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아이 형수님,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집까지 다 파셨다면서요? 박 회장이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보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님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전 형님 덕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었어요. 최 사장도 거들었죠. 맞아요. 형님이 제 아버지 병원비 1,000만 원 그냥 주셨잖아요. 그런 분 없어요 정말. 그리고 그들은 즉석에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소송 비용까지도 말이죠. 순식간에 10억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전 고마움과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형수님, 거절하시면 형님한테 죄 지는 겁니다.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형수님, 집도 구했습니다. 제 건물에 빈 아파트가 있어요. 당장 이사하세요.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형수님 모시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평생 베풀고 살았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정작 아들과 며느린 절 외면하는데 남편의 덕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그 진심에 눈물이 났죠.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선하게 살면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진행하던 중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준호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정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부사장 비서였어요. 사모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정 과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부사장이 횡령한 증거들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왜 이걸 저에게... 정 과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15년 전 제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3,000만 원 드는데 그때 제가 가진 거 다 팔아도 모자랐죠. 근데 회장님이 그 얘기 듣고 찾아와서 병원비 전액에 생활비까지 주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하셨는데 받지도 않으셨어요.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오면 그때 그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면서.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그때 돈을 직원에게 쓰겠다고 했죠. 정 과장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부사장이 회장님께 누명을 씌우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겁이 났죠. 그래서 증거만 모았는데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비겁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빠르게 서류를 검토하더니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사님, 이거면 됩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예요. 그걸 본 정 과장이 덧붙였죠.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부사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다 말하겠어요. 정 과장님 괜찮겠어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면 회장님이 살려주신 인생입니다. 이제야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정 과장의 증거와 증언으로 사건은 급반전됐어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언론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일에 준호가 맹활약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를 공개하고 여론을 움직였죠. 평생 선행을 베푼 분입니다. 이런 분을 범죄자로 몰았던 것은 명백한 음모입니다. 부사장 측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변호사가 준호에게 연락했죠. 이쯤에서 합의하시죠. 50억 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솔깃한 액수를 듣고 쳐다봤지만 이미 돈 문제를 떠난 일이었어요. 준호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남편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절대 합의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 과장의 증언은 폭탄이었죠. 부사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죽었으니 모든 걸 뒤집어 씌우라고요. 증거를 조작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모든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어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아이, 죽은 놈은 말이 없잖아. 다 걔한테 덮어씌워. 타이밍도 좋게 갔네. 3개월의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판결이 나왔어요. 부사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금도 60억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판사의 선고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 엉엉 울었거든요. 고인 김 회장은 아무 죄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당신 결백하대요. 이제 명예 되찾았어요. 판결 소식은 금세 퍼졌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무려 3년 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버님 뉴스 봤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며느리가 돈 때문에 다시 기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호텔 커피숍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품에 아이를 안고 들어왔죠. 아들도 함께였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돈과 며느리 동생까지 함께였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며느리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사돈도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머님 시온이에요. 시온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처음 보는 손주. 제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그때 너무 못되게 굴었죠? 사실 그때 제가 임신 초기라 우울증이 심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사과드려요. 사돈, 이제 다 지난 일 아닙니까? 가족끼리 화해하고 잘 지내시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가족이요? 재밌네요.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더니 우리가 무슨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더 말하기도 싫어서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수연아, 요즘 네 아버지 회사 많이 어렵다면서. 순간 사돈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남편이 10년 전에 당신 회사에 30억 투자했죠? 무이자로. 그리고 네 동생 지금 우리 회사 계열사 부장이지. 우리 남편이 특별 채용해준. 네 사촌 오빠도 우리 협력업체 사장이고. 그것도 우리 남편이 물량 몰아줘서 키운 회사잖아. 잠시 뒤 준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여사님, 준비하신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10억 투자금 회수 통지서. 이제 갚을 때가 됐네요. 이자 포함해서 30억. 사돈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딸을 보는 눈에 원망이 가득했죠. 아이 사돈, 저한테 지금 그만한 돈이 어디... 그리고 네 동생은 오늘부로 해고야. 특별 채용 조건 위반이거든.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지 저희 동생한테까지... 아직 안 끝났어. 더 들어! 사촌 오빠 회사?
모든 계약 취소야. 계약서에 보면 상호 신뢰관계 훼손 시 즉시 해지 조항이 있거든. 정 억울하면 고소해. 우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푸세요. 제발 저희 집안까지 망치지 마시고요. 망친다고? 난 그냥 우리가 베푼 걸 되찾는 것뿐이야. 어머니 그럼 저희 다 죽으란 말이에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3년 전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가난한 시어머니는 짐이라고 했지? 그래 이제 네가 느껴봐. 가난이 뭔지 짐이 되는 게 뭔지. 사돈까지 제 팔을 붙들고 애걸복걸했어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비로서 제가 빌겠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딸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끝까지 모른 척했잖아요.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오늘자로 모든 법적 조치 바로 시작하세요. 그때 아들이 저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너무하다고? 네 아내가 날 거지 취급할 때 넌 뭐랬니? 네 아내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때 넌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엄마랍시고 찾지 마. 넌 3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나도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 며느리가 제 발을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너희가 나한테 그랬듯이 난 똑같이 해줄 거야. 수연아, 넌 억울해할 것 없어. 나한테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커피숍을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어요. 준호가 물었죠. 여사님, 정말 다 실행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그 집안은 우리 남편 덕분에 일어선 집안이야. 배은망덕한 대가는 치러야지. 딸 잘못 둔 대가가 어떤 건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려줄 거야. 일주일 후 며느리의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 회사는 부도 났고 남동생은 실직자가 됐고 사촌오빠 회사도 파산했죠. 며느리 집안을 무너뜨린 다음 날 준호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사님, 이거 보세요. 뭔데 그래? 증여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소도를 쓰신 것 같은데? 준호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남편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시부모 부양 의무라는 걸 넣어뒀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어? 네,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계약서예요. 여사님은 모르셨어요? 순간 남편이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것도 같이 사인해. 뭐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중을 위한 거지. 그땐 그냥 넘겼는데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거였어요. 여사님, 이제 집 완전히 되찾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럼 당장 진행해줘. 난 그 집에서 걔가 사는 꼴 못 보겠으니까.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그 집으로 갔어요. 15억을 현금으로 사준 그 집. 3년 전 며느리가 날 쫓아냈던 바로 그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서 낯익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3년 전 그날처럼요. 나야, 문 열어라. 문이 열렸어요. 며느린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는 무슨... 그날 일 잊었니? 네가 이 문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죠. 정수연 씨, 부동산 명도 집행 명령입니다. 24시간 이내 퇴거하셔야 합니다. 며느린 서류를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증여계약서 읽어봤니? 시부모 부양 의무 조항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 말에 준호가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죠. 3년간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했으니 계약은 자동 취소입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제 발을 붙잡았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여긴 시온이가 크는 집이에요. 아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살 작정인 것 같았지만 그때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이제 제 집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아,
그리고 네가 또 뭐라고 했더라? 지금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그랬지? 이제 내가 물어보자. 너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며느리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1000번 만번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늦었어. 현관 너머로 집안이 보였어요.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집에 제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집행관이 제지했죠. 집안을 들어서니 거실은 제가 사줬던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하지만 그 행복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루 줄게. 그 안에 다 치우고 나가. 어머니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친정도 망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돌아서려는데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내한테 물어봐. 엄마 제발. 수연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날 일을 떠올렸죠. 재민아, 엄마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울 때 넌 뭘 했어? 내가 식당에서 손대어가며 설거지할 때 넌 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했겠지. 넌 내 아들이지만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집 가족이란 걸 확실히 알았거든. 집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3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집. 이제는 다시 제 집이 됐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속이 시원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저흰 갈 곳이 없어요. 아들, 손주 이렇게 만들고 행복하세요? 그래, 속 시원하다.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비웠어요. 트럭에 짐을 싣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집행관이 열쇠를 건네줬죠. 여사님 받으세요. 이제 완전히 여사님 집입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득 찼어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남편이 끝까지 날 지켜줬다는 고마움이었죠. 여보, 이제 끝이야. 당신이 이기게 해줬어. 그리고 얼마 전 남편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박 회장, 최 사장, 준호, 정 과장, 그리고 남편이 도왔던 모든 아이들까지요. 우리 회장님, 그리고 착한 형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당신이 맞았어요. 선하게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결국 다 돌아왔어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사람에겐 단호해야 한다는 걸.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다시 본 며느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뼈만 남은 얼굴에 남루한 차림이었죠. 어머니, 여기까지 왜 왔니? 며느리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자리라도 주세요. 청소라도 할게요. 전 그런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필요 없어. 너랑 엮일 일 만들고 싶지도 않다. 며느리가 울며 빌었죠. 그럼 시온이는 받아주세요. 제가 키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시온이를 버리겠다고? 그게 엄마가 할 소리니? 아이한테 제가 짐이에요. 어머니가 키워주시면.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네가 진짜 짐이 됐구나. 그 말에 며느리가 충격받은 듯 멈췄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2평짜리 고시원에서 매일 죽고 싶었어. 그래도 너희한테 배 안 끼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 네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나도 그때 그랬다. 가.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가 절망한 눈빛으로 돌아섰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처참했지만 시간이 지나 며느리를 다시 봐도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여보 맞죠? 악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선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잖아. 그 말에 묘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요. 얼마 뒤 준호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수연 씨였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 뱀은 몇 번을 껍질을 벗어도 뱀이야. 아이, 잘하셨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봤으면 이렇게 말해줄 것만 같았죠. 잘했어, 영순아.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소 지었답니다. 지나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세상 사는 법 하나는 제대로 알려주고 떠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생전 너무 선하게만 살아서 때론 이용당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그 덕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도 했으니까요. 진짜 강함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거라는 것도 배웠죠. 돈 앞에서 변했던 며느리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남편이 평생 쌓아온 선행 덕분에 모든 걸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죠. 용서가 항상 답은 아니고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도 선하게 사는 것과 바보처럼 사는 것은 정말 다를 수 있으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쉽게 용서하기보단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